자,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470페이지 보시고 부채성 충당금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이 부채성 충당금은 곧 좀 바뀔 부분이어서 약간 여러분들이 개념만 좀 잡고 계시다가 나중에 혹시 바뀌게 되면 그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부채성 충당금 옆에다가 이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 도움이 될 테니까, 부채성 충당금 옆에 수익, 비용, 대응이라는 것 때문에 이 부채성 충당금이 생긴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부채성 충당금의 종류가 거기 밑에 보니까 4가지 나와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금, 수선 충당금, 판매보증 충당금, 하자보수 충당금 4가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금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중급회계 때 하시는데, 수선 충당금은 지우세요. 없어졌어요, 걔. 수선 충당금 걔는 없애버리세요. 지우라고요, 걔. 그 다음에 판매보증 충당금과 하자보수 충당금은 중급회계 때 하시는데, 개념만 말씀드리면 하자보수 충당금이라는 게 판매보증 충당금이 그거예요. 애프터 서비스 비용.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애니콜 휴대폰 샀으면 고장나면 가져가면 무상수리 기간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거 고쳐주려면 돈 들어가죠. 그 애프터 서비스 하는데 직원들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판매 보증비라고 해요. 애프터 서비스 비용. 그 보증비를 미리 잡아놓는 걸 판매 보증 충당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그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나중에 중급회계 때 또 하니까 그때 가서 배우세요. 회계 올릴 때는 그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그다음 하자보수 충당금은 뭐냐면요, 하자보수 충당금은 건설회사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일반 제조회사에서 판매보증 충당금이랑 개념은 똑같아요. 건설회사는 만들어주는 게 건물 지어주잖아요. 걔네들은 그거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해주는 게 건물 다 짓고 들어간 다음에 하자보수 해주죠. 여러분 아파트 입주해보시면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한 2년 동안 하자보수 해주잖아요. 뭐 잘못된 거 고쳐주잖아요. 그런 게 바로 하자보수비인데, 건설회사들은 그거를 미리 좀 잡아놓거든요. 그거를 하자보수 충당금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중급회계 때 하니까 그때 가서 하세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알고 넘어가시고, 오늘은 퇴직급여 충당금만 해드릴게요. 그거는 좀 알아두셔서 나쁠 거 없으니까. 퇴직급여 충당금은요, 그 퇴직금 때문에 생기는 건데, 퇴직금. 여러분 퇴직금이라는 거 들어봤죠? 퇴직금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 퇴직금?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 입사해 가지고요, 30년을 근속하다가 퇴사해요. 이 퇴사하면 이 사람한테 우리가 회사에서 뭐 줘요? 퇴직금 주고, 퇴직금. 이 사람이 매년 뭐 월급 받았을 거예요. 월급 받다가 마지막에 퇴사할 때 이제 퇴직금 받는데, 퇴직금을 얼마 받을 거냐, 이 퇴직금 계산하는 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원래 퇴직금 계산하는 게 회사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 하더라도 어떤 규정에 따라 지급하냐면 근로기준법이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얼마 줘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은 줘야 돼요. 최소한 근로기준법만큼은 줘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이 퇴사하잖아요, 지금. 퇴사하기 직전 3개월. 그때 3개월 동안 받은 총급여를 더해요. 그게 예를 들어 1,800이더라.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받은 급여를 다 더해요. 상여까지. 그러니까 뭐 보너스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곱하기 3분의 1을 해요. 그럼 이게 뭐가 나올까? 600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퇴사하기 직전에 월 평균 급여겠죠. 한 달 평균 급여 600. 한 달 평균 급여 600이면 많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많아요? 30년인데? 입사해서 600이 아니라, 30년을 그 회사에서 일하고서 지금 이제 퇴사하기 직전인데, 그때 한 달에 600이면 뭐 알아 생각하세요. 한 달에 600이면 1년이면 똑같이 받으면 7,200이잖아요. 연봉 7,200.
이번에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가게 된 진대재라는 그 삼성전자 사장 알죠? 유명한 사람. 그 사람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50억. 거기다 스탁 옵션까지 있으니까 그거 행사하면 더 되거든요. 600. 50억. 연봉이 1년에 1년만 딱 일하고 놀면 되겠죠. 그 사람 더 이상 자기는 돈이 필요 없다 갔잖아요, 정보통신부.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자기 꿈도 있을 거고, 정보통신부 장관 하고 나면 몸값 더 올라가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뭐 첫 출발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의 몸값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해볼수록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식이 쌓여가는 거 아니에요. 노하우가.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몸값이 올라가거든요. 하여튼 600인데 600을 월평균 급여가 되면요, 퇴직금 얼마 주냐면 근속연수 30년이죠. 근속연수를 곱해줘요. 근속연수를 곱하면 1억 8천이에요. 1억 8천이 퇴직금이다. 이거예요. 1억 8천. 많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이때 퇴사를 하는데 30년이 지나서 퇴사하는데 30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 지금 여러분 입사를 보통 군대 갔다 와서 남자 같은 경우에 27에 입사했다. 27세 또는 뭐 30세 입사했다. 30년 지나면 몇 살이에요? 뭐 60세나 57세 안에 지금 환갑. 그때쯤 되는데 자식이 그러면 몇 살이겠어요? 빨리 결혼해서 자식 낳아야 지금 막 결혼했겠죠. 대학 졸업해서. 늦게 결혼해서 막 지금 대학 다니고 있겠죠, 이게. 그러면 한참 돈 들어갈 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그러면 그때 한참 돈 들어갈 때인데 퇴직해서 1억 8천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좀 깝깝한 일이 돼요. 그때 가면.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 사업을 해보려고 하다가 사기꾼한테 당하면 그 돈마저 날리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괴롭죠, 아주. 그러면 다시 어떻게 뭐 취업해서 월급 받는데 어디 가봐야죠, 어떻게.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요, 좋은 자격증 하나 따놓는 거는 노후 대책이에요. 이게 자격증 없는 사람하고 자격증이 좀 있는 사람하고 쓸데없는 자격증은 말고요. 뭐 투자 상담사도 투자 상담사 뭐 여러 가지 있던데 뭐 그런 거 누구나 다 따는 거. 공인중개사도 뭐 따기 쉽지만 그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능력 있으면. 아무튼 근데 좀 쓸만한 자격증을 하나 따놓는 거는 노후 대책이에요. 그래서 나이 먹었을 때 점점 더 힘이 되거든요, 자격증이 있다는 게. 아무튼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 뭐 기회 있다면 열심히 하시라고요. 나이 먹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렇고, 이 퇴직금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 퇴직금에 대한 회계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고, 471페이지 예제 11번 가지고 해볼 거예요. 예제 11번 보니까 2001년 초에 영업을 시작했는데 2001년 말년제 전 종업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줄 퇴직금 추계액이 500이다라는 자료가 주어져 있고, 2002년에 한 명 퇴사했는데 날짜가 주어져 있진 않죠. 그냥 7월 1일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이날 얼마 줬냐면 퇴직금을 100만 원이라고 줬어요. 퇴직금을. 그리고 나서 기말에 다시 남아있는 종업원들의 전 종업원 퇴사할 때 퇴직금 추계액이 600이더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요, 쉬워요. 회사 처음 설립했을 때 전 종업원이 퇴사한다면 퇴직금 얼마일까요? 회사 처음 설립했을 때 전 종업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퇴직금 얼마일까요? 제로죠. 근속연수가 없잖아요. 근속연수 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설립했으면 퇴직금 없어요. 아니, 설립하자마자 다 퇴사한다. 다 갈아보면 돼요. 퇴직금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 어디 직장 가서 직장 첫 출근해서 저 퇴사할래요. 퇴직금 없어요. 퇴직금 없는데 근속연수가 생겨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1년 지나게 되면 종업원들의 근속연수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퇴사하면 퇴직금 줘야 되는데 이때 종업원들이 실제 퇴사한 건 아니에요. 실제 퇴사한 건 아니고 기말연재 있는 종업원들을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 줄 건지를 추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500을 줘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2001년 동안에 종업원들이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늘어난 퇴직금이 얼마겠습니까? 늘어난 퇴직금이 500이겠죠. 제로다가 500 됐으니까 500만큼 퇴직금 늘어난 거죠. 1년 동안. 그 다음에 2002년이 돼서 한 명이 실제 퇴사했어요. 실제. 사표 썼거든요. 그 사람한테 100만 원 줬다는 얘기예요. 퇴직금으로. 그 다음에 기말년제 남아있는 종업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종업원들한테 또 퇴직금 추계해보니까 이때보단 커지겠죠. 당연히. 근속연수가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퇴직금 추계액은 매년 조금씩 증가해요. 대부분 회사들이. 종업원들 계속 근로를 제공하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회계처리 어떻게 할 거냐. 2000X1년 이때 어떻게 할 거냐. 2000X2년 이때 어떻게 할 거냐. 2000X2년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배울 거거든요. 보세요 그냥. 2000X2년 7월 1일 날 한 명 퇴사했을 때 현금 얼마 줬어요? 회사 입장에서 100만 원 줬는데 종업원한테 월급 줬을 때 쓰는 계정 과목 뭐였죠 우리? 급여라는 계정 과목 썼었죠 우리? 퇴직금 줄 때는 퇴직급여라고 해요. 퇴직급여. 퇴직급여라고 하는데 이거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잘 들으세요. 퇴직급여라고 쓰는데 퇴직급여는 어디 속하는 겁니까? 비용이거든요. 비용인데 비용이 이때 잡히죠. 2002년에 보니까. 근데 이 퇴사한 사람 퇴직금 준 이 비용이 이 사람이 이때 퇴직금 받는 건요. 2002년에만 근로 제공해서 퇴직금 받는 겁니까? 2001년부터 근로 제공해서 퇴직금 받는 겁니까? 후자죠. 이때부터 근로 제공했기 때문에 퇴직금 준 거죠, 지금. 그럼 이 종업원이 퇴직금 받은 이 퇴직금은 이때도 종업원이 근로 제공했고 이때도 제공했잖아요, 보니까. 그러면 요 비용을 2002년에만 다 비용 잡으면 뭐가 안 좋아요? 저게 안 좋잖아요. 종업원이 이때도 근로 제공했으니까 이때도 수익 창출하는데 기여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비용 잡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되게 잘 할 수 있죠, 이걸? 이렇게 하지 말세요. 이때 비용 잡지 말고 2000X1년에 보면 2000X1년에 종업원들이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늘어난 퇴직금이 얼마라고요? 이때 늘어난 퇴직금 500이라 그러잖아요. 500. 500만큼을 언제 비용 처리하자? 2001년에 비용 처리하재요. 그때 수익의 창출에 기여했으니까. 그리고 500만큼을 대변에 뭐 잡자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잡죠. 퇴충. 이게 부채성 충당금이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비용 잡지 말고 얘를 까재요. 이렇게. 이제 잡았던 거를. 비용 안 잡히잖아요. 그래놓고 기말에 가서 뭐 하자는 거냐면 또 퇴직금을 추계했죠. 얼마가 됐냐면 600이에요. 600인데 퇴충은 얼마 남아있냐면 500에서 100 빼니까 400 남아있죠. 400이 남아있으니까 빼면 200이죠. 이 200이 응용이 오게 200이. 200이 2002년에 늘어난 퇴직금이죠. 2002년에 늘어난 퇴직금이니까 그걸 언제 비용 처리하자? 2002년에 비용 처리해서 여기서 200을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뭐 잡으면 퇴직급여 충당금 잡자. 이런 회계 처리예요. 그럼 이 퇴충을 이렇게 잡으면 퇴충은 기말년제 남는 잔액 얼마? 이거 남겠죠? 600. 퇴충 추계액만큼 계속 잡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거 회계 처리인데 저것 때문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끝낼게요. 12장 끝내시고 나머지는 중급회계 때 또 하시고 연습 문제 보셔가지고 연습 문제 1, 2, 3, 4 쭉 나와 있는데 483페이지 483페이지 연습 문제 4번 있죠. 집에 가서 이거 반드시 해보세요. 다른 거 몰라도 연습 문제 4번은 반드시 하라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 485페이지 연습 문제 5번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집에 가서. 그 다음에 487페이지 연습 문제 6번부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여러분이 알아서 넘기세요. 쭉 12장 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 이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12장 뭐 여기도 재밌는데 여러분들 지금 11장까지 해서 우리 뭐가 끝났냐면요. 뭐가 끝났죠? 해보니까 11장까지 딱 해서 이제 뭐 끝났어요. 대차 대조표와 관련된 개정 과목들을 다 배웠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복습 잘 하시고, 자산에 속하는 거, 부채에 속하는 거, 자본에 속하는 건 다 있다고요. 물론 이제 뭐 더 깊숙이 들어가면 더 많은데, 더 많은 것들은 중급회계 때예요. 중급회계 때. 그때 하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것들은 다 다뤘고, 이 12장은요, 수익 비용인데,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은, 수익과 비용은 어디를 구성한 항목이죠? 손익계산서를 구성한 항목인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잘 볼 거예요. 여기 이론적인 얘기가 좀 있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잘 보세요. 거기 보니까 수익과 비용의 개념에 6번째 줄 보시면 정의 나와 있죠. 수익과 비용의 정의. 한번 읽어보세요. 수익과 비용의 정의가 뭔지. 자, 수익과 비용 정의 읽어봤죠? 정의 읽어보셨으면 우리가 거래의 파료수라고 해가지고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고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고 비용의 발생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 대변이라는 건 아시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를 수반을 하더란 얘기예요. 해보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많이 해봤으니까.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공부하면 이런 문제도 내 시험에서 뭐 시험 문제 추적 회계원리 문제 낼 때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를 쓰시오. 쓰라고 거래를 써야죠. 뭐가 있어요?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 뭐 있어요? 많아요. 아주 쓸 건. 뭐 있어요? 매출. 현금으로 물건 팔았으면 현금 증가하고 매출 생기죠. 그거 답이에요. 또 외상 매출했으면 매출 채권 생기고 매출 생기죠. 그것도 답이에요. 이자 받았다 현금으로. 현금 들어오고 이자 수익 잡히죠. 그것도 답이에요. 아주 많죠.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증가하는 거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연결된다는 거 아시겠죠? 시험에 부채가 감소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 쓰시오 그랬어요. 아무 생각이 없죠. 안 배웠거든요. 우리 회계할 때 아직. 부채가 감소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뭐가 있냐면요. 중급회계 때 나오는데 참고로 적어드릴게요.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게 우리가 부채가 있는데 그 거래처가 어느 날 갚지 말래요. 그거를.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갚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갚지 말래요. 그걸. 기분이 좋죠. 아주. 안 좋아요? 갚지 말래요. 돈을. 그걸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해요. 부채가 감소하면서 수익이 발생해요. 그걸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냥 알아두세요. 그런 거래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수익의 발생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수반한대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거기 지금 읽어봤을 때 그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자산의 증가죠. 순자산의 증가. 순자산. 근데 순자산은 똑같은 말이 뭐예요? 자본이니까 결국 수익이 발생하면 뭐 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본이 증가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거기 정의에 그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잘 이해하시라고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됐나요? 네, 여기 보세요. 비용의 발생이 이 두 가지를 수반하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 쓰시오 그랬어요. 회계원리 문제. 뭐 써야 돼?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 되게 많아 이것도. 종부한테 월급 줬다. 현금 나가고 급여 잡히죠. 이자 줬다. 현금 나가고 이자 비용 잡히죠. 보험료 줬다. 현금 나가고 보험료 잡히죠.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잘 아시고 부채가 증가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사람 이것도 많아요. 이건 쉬워요. 뭐 있어요? 부채가 증가하면서 비용 발생하는 거 뭐 있어요? 몰라요? 기말연재 이자 줘야 되는데 이자 안 줬다. 이자 비용 잡고 미지급 이자. 그 다음에 그 급여 줘야 되는데 급여 안 줬다. 급여 잡고 미지급 급여. 이런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게 발생하는데 요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요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순자산의
뭐예요? 감소죠, 감소 얘는. 그러니까 이 순자산이 뭐랑 같은 말이에요? 자본이랑 같은 말이니까 자본의 감소. 즉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책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설명한 거니까 잘 보시고 그 밑으로 가셔서 첫째, 둘째, 셋째 있어요. 첫째는 조금 이따 보시고 둘째 보세요, 지금. 둘째. 그 밑으로 가서 밑에서 한 7번째 줄에 있어요. 둘째,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밑줄 쳐놓으시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수익과 비용 인식하게 되면 인식자가 나왔는데 배웠죠, 우리 인식. 인식이 뭐예요? 인식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기록하게 되면 이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익을 기록하면 순자산이 어떻게 해요? 수익을 기록하면 순자산이 증가하죠. 비용을 기록하면 순자산이 감소해요. 그거를 아셔야 돼, 앞으로 여러분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셋째 보시면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다. 그럼 정상적 영업활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익과 비용 아니란 얘기죠.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득과 손실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득과 손실이란 개념을 수익과 비용하고 비교해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수익과 비용은요, 주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득과 손실은 주 영업활동이 아닌 건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팔았다. 수익이에요, 이득이에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팔았다. 수익, 이득. 수익이죠, 그거는. 주 영업거래니까. 현대자동차가요, 토지 팔았어요, 땅. 땅을 팔아서 처분 이익 생겼거든요. 수익이에요, 이득이에요? 이득이에요, 그거는. 걔 주 영업활동이 땅 파는 거 아니거든요. 어쩌다 팔았죠, 그게? 이득이에요. 그런 개념이 이게. 그래서 수익과 비용과 이득과 손실 구분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시고 첫째 보세요. 앞에 가서 첫째. 첫째 보니까 무슨 얘기 나옵니까? 첫째에서 수익과 비용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나타난 자원의 흐름으로서 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다. 밑줄 쳐놓으시고 전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데 전 과정? 여러분 제조기업 예를 들어서요. 제조기업들은 원재료를 구입해서 물건을 만들다가 물건이 완성이 될 때가 생기겠죠. 완성됐을 때 제품 되면 제품을 판매하고요. 판매된 물건의 대금을 회수하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제조기업이든지 원재료를 구입해서 그 물건이 판매된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때까지가 한 사이클이겠죠. 원재료 사서 물건 만들어서 그 물건 팔고 대금 회수할 때까지가 한 사이클이고 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게 해줘 이렇게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제조기업이 그런 짓을 반복하는데 왜 반복할까요 그런 짓을 제조기업이 이 짓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렇게 왜 반복해요 이거를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수익을 창출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한테 이걸 물어봐요. 야, 그럼 이 회사 수익이 언제 발생했느냐? 돈 벌려고 이 짓 한다는데 수익이 언제 발생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수익이 언제 발생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날이라고 많이 대답을 해요. 이날. 판매라고. 이때 수익 발생했다. 이렇게. 가끔 이때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수했을 때라고? 좀 심각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발생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현금이 들어와야 수익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현금주의하는 거 아니죠. 돈 받았을 때 수익 발생했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현금주의적 사고가 아직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고요. 우린 빨리 회개하려면 발생주의적 사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판매했을 때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매출 언제 잡았어요? 매출. 물건 팔았을 때 잡았어요. 물건 팔면 차변에 현금이 현금, 대변에 매출 잡았잖아요, 우리가. 매출이 수익 아니에요. 매출이 수익이니까 수익이 그때 발생했네. 이런 착각을 해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런 착각을 하는데
방금 전에 밑줄 쳤잖아요, 여기 밑줄. 첫째, 뭐라고 밑줄 쳤어요? 수익과 비용은 뭐라고 밑줄 쳤어요, 여기? 경영활동 전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다. 이 밑줄 쳤잖아요. 특정 시점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다. 밑줄 쳤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언제 발생하냐고 물어보면요. 전 과정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전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고. 예를 들어 보실게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도 여러분한테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 단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느냐? 여러분한테 강의를 제공하고 수강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럼 우리 학원의 수익 창출하는 시점은 여러분한테 돈 받았을 때 현금? 수강료로? 개강하는 날 수익이 발생해요? 내일이 종강인데 종강하는 날 수익 발생해요? 아니면 2월 말이 저번 달에 이미 지났으니까 2월 말, 월말에 발생해요? 아니면 지금 3월 초인데 3월 초에 발생해요? 수익이 그렇게 특정 시점에 발생하냐고. 우리 학원이 장사하는데 어느 날 수익 발생했다. 발생하고 놀다가 수익 발생하고 이렇게 하냐고 이게. 현대자동차도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데 자동차를 막 팔았을 때 수익 발생하고 못 팔 때는 수익 발생 안 하고 이러냐고요. 회사가. 놀고 있냐고 사람들이. 아니죠. 직원들 나와서 계속 일하잖아요. 왜 일하죠? 돈 벌려고 수익 창출하려고 일하죠. 저희 학원 강사들도 매일매일 강의할 거 아니 이게? 그러면 뭐가 있어요? 수익 창출하려고 하잖아요. 수익의 발생은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단지 그 수익을 장부상 어느 시점에 기록할 거냐 그게 인식의 문제거든요. 언제 인식할 거냐 언제 기록할 거냐 이게 우리의 문제 회계학에서. 이건 비용도 똑같아요. 비용 우리 학원의 비용이 뭐가 있냐면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 책상에 대한 감가상각비,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직원들 월급, 전기료, 수도료 다 비용이죠 우리 학원에.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이 전기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원의 전기료가 언제 발생했을까? 한국전력에서 고지서 날라왔을 때, 고지서 현금으로 냈을 때, 아니면 월초, 월말, 그게 특정 시점에 전기료가 확 발생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 이게. 켜 있잖아요 지금 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전기료. 발생은 계속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은 발생. 직원들도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급여가 발생하고 있다니까요.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주지만 발생은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해되죠? 이 건물이나 책상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지금 감가상각 되고 있다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단지 그걸 장부에 기록하는 건 기말에 한 번 하면 되죠. 우리 감가상각 이거 매일매일 된다고 해서 매일매일 기록할 필요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1년치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우리 회계학의 개념인데 언제 기록할 거냐가 문제라고요. 언제 기록할 거냐. 수익과 비용은 계속 발생하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언제 기록할 거냐의 문제, 인식의 문제인데 다음 페이지 보니까 502페이지에 제2절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인식기준.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이다. 뭐란 얘기겠어요 이게? 수익과 비용을 언제 기록할 거냐 이런 기준이죠. 장부에. 수익과 비용을 언제 기록할 거냐. 거기서 첫 번째 보니까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있는데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자는 얘기에 있어서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하자, 현금주의에 따라 기록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현금주의라는 얘기 뭐냐면은 현금이 들어왔을 때 수익을 기록하고 현금이 나갔을 때 비용을 기록하자는 거죠 이게. 반면에 발생주의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기록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걸 채택하고 있죠?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현금주의가 아니라 수익과 비용 기록할 때. 왜 우리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느냐? 그거는 현금주의보다 발생주의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함에 있어서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수익과 비용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죠? 이것들이? 손익계산서로 가는데 손익계산서에 가서 얘네들이 뭐를 구성할 거냐면 경영성과를 구성하거든요. 경영성과. 경영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발생주의가 월등히 우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예전에 제가 그 아르바이트 얘기 했나요 여러분한테? 아르바이트 하는데 7월 1일서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하기로 했어요. 중간에 기말이 하나 걸리죠 이렇게. 근데 그 집에서 나한테 그
뭐죠? 아르바이트 그 강사료를 이때 준대요, 이때. 6월 30일 날. 다. 1,000만 원을 이때 준대요. 이때 1년 동안 가르치면. 그 현금 이때 받죠, 우리가? 6개월 동안 기말됐을 때 나는 수익 없나요? 6개월 동안 놀았나요, 내가? 아니잖아요, 보니까? 근데 현금주의에 따르면 이때 논 거죠. 없잖아요, 수익이, 현금주의는. 이때 다 수익이죠. 1,000만 원이다. 그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게 더 합리적이에요. 아니면 6개월씩 쪼개서 500만 원씩 수익 잡는 게 합리적이에요. 성과를 평가할 때 성과. 쪼개는 게 더 좋죠? 그게 발생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는 발생주의가 월등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발생주의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주의 하지 않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럼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익은 언제 기록할 거고 비용은 언제 기록할 거냐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은 언제 기록하자는 얘기가 발생주의에 따라서 503페이지에 수익 인식 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익 인식 기준. 거기 이미 밑줄 쳤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수익 인식 기준은 뭐겠습니까? 그 풀었으면 수익을 장부에 기록하는 기준이겠죠. 수익 인식 기준. 거기 6번째 줄 보시면 밑줄 쳐놨죠, 거기. 수익의 인식과 측정에 있어서 발생주의 후퇴시키고 일정한 요건 설정해서 이 요건 충족된 시점에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걸 풀었으면 뭐게? 수익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실현주의라고 한다. 즉, 수익 인식에 있어서는 실현주의라는 걸 만들었대요, 이 학자들이. 이 실현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얘가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려면 발생할 때마다 인식해야 되니까, 그럼 전 과정을 통해서 잡아야 되잖아, 이게. 발생은 전 과정 통해서 한다면서요, 계속. 그걸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1시간 강의하고 가서 1시간 기록하고 수익을 또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기록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렇게 못하게, 발생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기록하기가 참 힘들잖아, 이게. 그러니까 일정 시점을 정해놓고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후퇴해서 얘를 만들어서 실현주의라고. 실현됐을 때 장부에 기록하자 이런 얘기. 수익을 실현됐을 때 기록하자. 그럼 언제 수익이 실현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현. 그 실현된 것을 두 가지 요건을 설정해서 실현된 걸 봤어요. 그 두 가지 요건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실현 요건. 책에 보시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측정 요건인데, 이 측정 요건이라고 알고 있는 게 더 편하죠. 측정 요건. 두 번째가 가등 요건인데, 이 측정 요건을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익 금액을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익 금액을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요건이에요. 읽어보시면. 가등 요건은 뭐냐면 그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노력을 투입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의 노력을 투입했어야 된다. 가등 요건. 이 두 가지 요건이 만족했을 때 실현됐다고 보고 그때 수익을 잡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다음 페이지 보니까 504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니까 표 12-1번이 있고, 그 그림을 보면 제가 칠판에 그린 그림이랑 거의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그림에서 보니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이 뭐뭐 나와요? 네 가지 나와 있는데, 생산 진행 시점, 완성 시점, 판매 시점, 회수 시점, 네 가지 나와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는 시점은 요 두 가지가 만족했을 때인데, 이 두 가지가 만족할 때가 이때라면 이때 수익을 장부에 기록하겠다는 거고, 이때 만족한다면 이때 기록하겠다는 얘기고, 이때 만족하면 이때 만족하면 이때란 얘기예요. 맞죠? 그럼 회사마다 이 두 가지가 만족하는 건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주로 배우는 회사는 지금까지 무슨 회사 배웠죠? 상기업 배웠죠? 상기업은 뭐 파는 회사? 상품 파는 회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배울 기업이 제조기업이 있는데, 제조기업은 뭐 파는 회사예요? 제품 파는데, 이 상품이나 제품을 파는 회사들은 이 두 가지 요건이 언제 만족하느냐 살펴봤더니, 그 밑에 보세요. 그 그림 밑에. 그 표 12-1번 밑에 밑줄 치세요. 수익 획득 과정 중 수익 인식 요건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시점은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 시점이다. 판매란
제품이나 상품의 인도와 대금 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는 수익 창출 활동을 위한 결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고 그 시점에서 수익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판매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거기까지. 그 대부분의 기업이라는 게 얘네들 말하는 건데요. 얘네들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는데 이 판매한다는 것이 여러분 알지만 판매할 때 금액이 나오죠. 정확하게. 그 물건을 내가 얼마에 팔았는지가 나오잖아요. 금액이 나오죠. 가등 요건, 대부분의 노력을 투입하는 게 소비자한테 그 물건 인도하면 대부분의 노력을 다 한 거죠. 이제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회사들은 잘 보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이 언제 만족하더라? 판매될 때 만족하더라. 얘네들은 언제 수익을 기록하자? 판매되는 시점에 기록하자는 게 판매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언제 매출 잡았어요? 판매됐을 때 매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론적 배경이 있어요. 아니, 상기업이 무조건 판매됐을 때 매출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이론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판매됐을 때가 만족하니까 매출 잡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잘 밑줄 쳐 놓으시고 모든 기업이 판매됐을 때만 수익 잡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디 보시냐면 508페이지 보세요. 508페이지 보니까 제3절에 수익인식 기준의 구체적 적용이라고 나오죠? 보셨어요? 거기 보니까 생산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자, 생산기준이라는 것은 이때 수익 잡거나 이때 수익 잡는 걸 말하거든요. 먼저 진행기준 보세요. 그 첫 번째 줄에 생산기준은 수익을 생산기간 중, 그게 진행기준이고요. 생산 완료 시점에 완성기준인데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기준이란 건 수익을 언제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생산 진행될 때와 생산 완성됐을 때죠. 보니까 얘는 다르죠. 보니까 내려가 보면 얘를 쓰는 게 얘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용역의 제공. 두 번째가 건설공사 나와 있죠. 가로 1번에 용역의 제공. 걔 얘기를 해드릴게요. 걔가 용역 매출하는 회사인데 용역 매출하는 회사는 수익을 언제 잡는다는 얘기 보니까 진행될 때 잡는데요. 그거 사례 말씀드릴게요. 이 용역 매출하는 회사들이 뭐 하는 회사냐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 서비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은행. 여러분 은행은 무슨 서비스 제공하죠? 우리? 은행이 무슨 서비스 제공해요? 금융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금융 서비스. 은행이 고객한테 돈 빌려줬어요. 얼마 빌려줬냐면 100만 원 빌려줬어요. 100만 원. 대출금 얼마에 빌려줬냐면 10%의 이자로 1년 이자가 연이자 10%. 그런데 2017년 말이 됐어요. 이날이 은행의 결산일이에요. 근데 요 이자는 언제 받을 거냐면 1년 후에 받을 거예요. 요때 1년 후니까 6월 말에. 그런데 이게 10%니까 연이자가 얼마가 있어요? 곱해보시면 10만 원이죠. 10만 원인데 이때 이자 아직 못 받았죠. 그래도 우리 뭐 잡는다고 배웠어 이제까지? 미수이자 잡고 이자 수익 잡고 이렇게 하는 거 배웠죠. 이자 수익이 어디 속하는 거죠? 수익이죠, 수익.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이렇게 매개치라는 걸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발생주의다 이렇게 하고 있지. 발생주의. 발생주의잖아 이게. 현금주의 아니라. 그런데 이게 바로 은행 입장에서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거예요. 은행은 주 수익이 뭡니까? 은행의 수익. 이자 수익이에요. 은행은 이자가 주 수익이잖아요. 돈 빌려주고 받는 거. 이자 수익이 주 수익인데 그 회사가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서 수익 인식한 거잖아요, 지금.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언제 만족하냐? 은행은 측정 요건이 언제 만족합니까? 돈 빌려줄 때 만족하죠. 이자율이 정해지면. 맞아요? 얼마인지 알잖아, 이자. 그 다음에 가등 요건 언제 만족해요? 가등 요건은. 시간만 흘러가면 만족해요. 돈 빌려주고 시간만 흘러가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저 두 가지 요건이 언제 만족한다고요? 흘러가면서 만족한다니까. 흘러가면서.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진행된 것만큼 수익 잡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만큼 잡은 거 아닙니까? 수익을. 이게 무슨 기준? 진행 기준이 이게.
이게 판매 기준 아니잖아요. 용역 매출. 그러니까 용역 매출이라는 회사들은 무슨 기준 쓴다? 판매 기준이 아니라 진행 기준이에요. 진행 시점에 수익 잡아요. 근데 여러분 진행 시점에 수익 잡는다고 또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은행이 매일매일 이자 수익 기록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언제 한 번씩 끊어만 주면 돼요? 결산일 날. 회계란 게 그런 거예요. 아니, 감가상각도 계속 잡아야 되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언제 한 번. 기말에 다 1년치 잡아주면 돼요. 이 미수이자도 아니 기말에 걸렸을 때 잡아주면 되지. 그걸 매일 미수이자 잡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 회계학 공부하다 착각을 많이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 그 밑으로 건설공사 있죠? 건설공사 하는 회사는 무슨 회사죠, 그게? 건설업이죠? 이 건설업 하는 회사가 바로 서비스업이에요. 여러분, 건설업 서비스업이에요? 제조기업 아니에요. 건설업이 서비스업인데 건설 서비스 제공하는데 얘네도 진행기준 써요. 그 진행기준 쓰는 사례가 그 예제 1번에 나와 있죠?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 건설업은 중급회계 할 때 굉장히 잘해야 돼요. 시험이 잘 나와요, 아주. 건설업은 시험이 잘 나오는 건데, 걔를 조금 이따가 그 예제 1번 해드릴게요. 지금 할까요, 그냥? 한 김에? 예제 1번 보니까, 건설이 3년짜리 공사거든요? 이거 중급회계 할 때 잘해야 돼요. 회계원리 할 때 간단히 하지만. 3년짜리 공사가 거기 주어져 있는데, 2001년, 2002년, 2003년 주어져 있죠. 얼마씩이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공사 발생한 누적액이 30만, 61만 6천, 90만 주어져 있는데, 이거 얼마짜리 공사 해보니까 100만원짜리 공사인데 추가 발생 예상 원가가 여기 50만원 28만 4천원 맞나요? 여기가 제로 이거 더하니 이게 아닌가? 26만 4천원 얘 더하니까 얼마냐면 80만원이고요 얘 더하니까 88만원 이거 되게 쉬워요. 이거 하니까 90만원이에요 이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숫자들이 뭔지. 자, 이 건설회사가 처음에 이 건물 지을 때 2001년에 공사하면서 들어간 원가는 얼마예요 보니까? 실제 발생한 원가? 30이죠? 얘 정확한 겁니까? 추정한 겁니까? 얘 정확한 거예요? 추정한 거예요? 정확한 거죠. 그 회계년도에 그만큼 발생했다는 거 집계한 거잖아요. 정확한 거고요. 요 밑에 50만원 어때요? 추정한 거죠. 앞으로 이 정도 더 발생할 것 같다. 원가가. 그래서 건물 지을 때 이거만큼 원가 다 발생할 것 같다. 2001년에 이 회사는 얼마 이익 날 줄 알았어요? 건물 지으면. 그 건물 지어서 얼마 이익 날 줄 알았어요? 20만 원 이익 날 줄 알았죠. 100만 원에 계약했는데 공사를 이만큼 원가 발생할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20만 원 이익 날 줄 알았죠. 1년이 지났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원가가 이만큼 누적됐어요. 2002년에 발생한 원가는 얼마일까요? 빼면 되죠. 31만 6천 원이에요. 얘 정확한 거죠. 얘는 뭐예요? 추정한 거죠. 미래를 더하니까 이만큼이 총공사 예정원가예요. 이때는 공사하면 얼마 이익 날 줄 알았어요? 12만 원. 공사를 완성했어요. 완성해보니까 이만큼 원가 발생했어요. 얼마 이익 났어요? 10만 원. 그러니까 보니까 매 회계년도에 총공사 예정원가가 바뀌죠. 이건 이 회사가 특이한 게 아니라요. 다 그래요. 건설회사가 처음에 공사할 때 예상한 원가가 완성할 때까지 이 금액 그대로 발생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건 공사 원가에 맞춰서 공사한 거죠. 어느 누구도 그거 못 맞춰요. 여러분 보고 맞추겠어요? 내가 이 건물 짓는데 3년 동안 얼마 들어갈 거냐 맞출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거를? 인부를 몇 명 쓸 건지는 까 가봐야 알죠, 그게. 땅 파다 보니까 갑자기 돌덩어리가 나왔는데 예상치 못하고 이거 깨야 되거든요? 깨는 작업하려면 또 돈 들어가요, 이게. 그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공사는. 그러니까 원가라는 게 예측하기 힘든 거고요. 당연히 매년 바뀌는 거예요. 응? 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년 바뀌었어요. 그리고 얘는 정확하고 얘는 예측한 건데.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이 공사를 3년 동안 함에 있어서 이 공사 수익을 3년 동안 인식할 공사 수익은 총 얼마죠?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을 이 건물을 완성했을 때 다 잡을 거냐? 아니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나눠 인식할 거냐? 그거죠, 지금. 근데 우리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진행 기준 하자는 거죠, 얘가. 그러면은, 이 핵심이 뭐냐면요. 이 진행 기준을 쓰려면 나중에 이 공사 진행률이라는 걸 계산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 공사 진행률을 계산하는 게 핵심인데, 진행률은 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3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걸 뭐로 나누면 뭐가 나오겠죠? 몇 퍼센트 진행됐는지. 이거로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로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요 2001년에 공사가 얼마 진행되는지 퍼센테이지를 계산할 건데, 요건 분자에 들어간다는 거 아시겠죠? 얘로 나눠요? 얘로 나눠요? 얘로 나눠요. 많은 사람들이 얘로 나누는 걸로 처음에 착각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2001년에는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불가능해요, 아는 게. 이게 자료가 쭉 주어지니까 아는 것 같죠? 2001년엔 요거밖에 몰랐잖아요. 여러분 뭐 타임머신 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가서 미리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90만 원이라고 예측했지, 그러면.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로 나눠야 돼? 이거로 나눠야 돼? 그랬더니 37.5%고, 누적으로 이게 이때 되죠? 이것도 나눠야 돼요. 진행률, 누적이에요. 진행률, 누적. 나누는데, 얘로 나눠요? 얘로 나눠요? 얘로 나눠요. 얘로 나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총공사 예정원가 나누니까 70%. 네? 얘는 몇 프로겠어 당연히? 100%죠. 완성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매년 뭐 잡자는 얘기냐면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를 잡아서 매년 공사 이익이 얼마냐 이걸 계산할 건데 그랬을 때 공사 수익으로 3년 동안 잡을 거 다 더하면 얼마 된다고요? 100만 원 돼야 되고 공사 원가로 잡힐 거 다 더하면 얼마 되냐면 90만 원 돼야 돼요. 90만 원 되면 빼니까 10만 원이 공사 이익이에요. 그럼 3년 동안 공사이익 더하면 얘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전체 금액을 만약 이게 공사 진행 기준이 아니고 완성 기준이라면 이걸 어느 시점에 다 잡을 거냐면 이때 다 잡을 거예요. 완성 기준이라면. 근데 진행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진행되는 정도만큼씩 매 회계년도에 잡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금액에다 요 금액을 곱하자는 얘기고 이만큼이 나오겠죠. 이렇게. 여긴 누적으로 잡히고 빼니까 빼야 되죠. 그러니까 누적이니까 얘 빼는 거 알겠죠? 누적이니까 얘 빼는 거 알겠죠? 이 두 개 더한 거. 이렇게 해보세요. 집에 가서. 더하면 얘 되고요. 원가는 이거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위에 있는 거 30만 원. 이거 여긴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다 아시겠죠? 뭔지? 이렇게 하니까 빼니까 여기 7만 5천 원, 이제 9천 원, 16,000원. 이게 다 더하면 얘 돼요. 이 끝인데. 요렇게 잡자는 게 진행 기준이에요.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이거 중급회계 때 가면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와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요. 그래서 진행 기준 쓰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다고요? 이 건설업. 그 밑으로 가서 판매 기준 보세요. 판매 기준 쓰는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요? 판매 기준? 이런 회사들이에요. 판매 기준. 이 판매 기준은 여러분 너무나 많이 해서 이제 잘하죠? 이거 다시 안 할게요. 여러분 혼자 읽으세요. 판매 기준 혼자 읽고 31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위탁 판매 넘겨보시면 514페이지에 시용 판매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판매 기준에 속하는 건데요. 걔네 배웠었죠, 우리 한번. 근데 걔네는 판매 기준에 속하는데 좀 예외적인 것들이에요. 그 예외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예외적인 거 내일 해드릴게요. 걔네들은 넘어가시고 넘기세요. 일단 넘기시고 516페이지 회수 기준 보세요. 회수 기준 보니까 그다음 밑줄 치실래요? 네 번째 문단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할부 매출에 대한 수익을 원칙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하는 날, 즉 판매 시점에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 회수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대금을 회수할 때 수익 잡자는 거죠. 대금을 회수할 때 수익 잡자는 건데 대금을 회수할 때 수익을 잡자고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할부 매출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팔잖아요, 우리. 몇 개월 할부예요, 보통? 24개월. 그럼 내가 자동차 팔고 24개월 동안 돈 받을 거죠. 그럼 자동차 팔았을 때 수익 잡을 거냐? 아니면 돈을 받을 때마다 수익 잡을 거냐? 그 얘기예요. 그 고민인데 우리나라는 판매했을 때 잡아요. 돈 받을 때 안 잡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은 나중에 중급회계 하시면
이 네 가지 시점에 수익을 잡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요. 얘하고 얘만 인정을 하고요. 얘하고 얘는 인정을 안 해요.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아니, 예외적으로는 있는데 예외적인 건 중국배기 때 배우면 되고 원칙은 요 두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행 기준과 판매 기준만 잘하면 되겠죠. 이게 공부를 정리할 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하시라고요. 근데 어느 게 더 시험에 잘 나오냐면 얘가 훨씬 잘 나오죠. 얘가 더 어려우니까. 얘는 너무 쉽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에다가 물건 팔았습니다. 분기해 보세요. 안 낼 거 아니에요. 매출 누가 못 잡아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안 내고요. 잘. 얘를 내게 되면 예외적인 거네요. 예외적인 거. 좀 이따 얘기하고. 내일.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어딜 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익을 인식한다는 게 실현주의인데,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때 시점이 여러 가지라는 거 알겠죠?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진행될 때, 판매될 때를 잘하면 된다고요. 이 수익 인식하는 방법. 비용을 좀 보겠습니다. 비용은 505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럼 비용은 무슨 얘기 할 게겠어요, 우리가? 비용은? 이제 비용은 무슨 얘기 하는 거겠어요, 거기서? 비용은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은, 아니, 수익은 그럼 실현됐을 때 이 장부에 기록하는데, 비용은 언제 기록할 거냐, 이 얘기죠. 비용은 언제 기록하냐면, 수익을 기록한 시점에 관련되는 비용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응시키자. 이거고, 대응시키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책에 보시면, 505페이지에, 첫 번째가 원인과 결과에 직접 대응시키는 건데,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매출 원가가 있죠. 이 비용이죠. 매출 원가. 너무 쉬워요. 얘는 700원짜리 사다가 1000원에 팔았어요. 300원이 이익인데 1000원을 뭐라고 불러요?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이죠. 얘가 비용이죠. 얘가 수익이죠. 직접적으로 대응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게 그 매출 원가예요. 그러니까 얘는 관련되는 매출액과 직접 대응하니까 제일 좋죠. 아주. 그게 1번이에요. 2번 보시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기간 배분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모든 비용이 이렇게 직접 대응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요. 모든 비용이 다 그렇게 직접 대응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학원에요. 여러분 앉아있는 책상이 있잖아요. 책상 내 여기 위에 있는 에어컨이나 이 온풍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들이 우리 학원 수익 창출하는 데 기여하죠. 근데 얘네들이 올해 우리 학원 수익 창출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정확하게 대응시켜서 비용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이 책상이 이 취득한 가격이 있는데 이게 올해 우리 학원 수익 창출하는데 한 이만큼 기여했을 것 같다. 이 에어컨이 올해 우리 학원 수익 창출하는데 이만큼 기여했을 것 같다. 그렇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불가능해요. 그런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대응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원에 수강생이 많든 수강생이 적든 책상은 계속 세월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대응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득한 가격 자체를 정액법이면 정액법, 연수학계법 연수학계법 그 방법에 따라서 그냥 체계적으로 배분해버리죠. 내용 연수에 걸쳐서. 그게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이었죠. 그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건데 그거에 따라서 그냥 배분해버리잖아요. 수강생이 많든 적든 이 책상은 정액법이면 매년 똑같이 비용 처리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 2번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다. 이 감가상각비라는 게 수익에 직접적으로 대응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금액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이런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단기에 인식한다는 게 있는데 단기에 즉시 인식하는 건 지출된 시점에서 바로 인식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여기 보니까 광고 선전비나 일반 관리비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1993년, 1994년 있을 때 1993년 이전에 우리나라 맥주 시장을 보면요. 동양맥주라는 회사하고 조선맥주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동양맥주가 지금의 오비고요. 조선맥주가 지금의 하이트예요. 근데 지금은 요 하이트가 잘 나가지만 93년 이전에는요. 맥주 시장 점유율이 동양맥주가 90%, 오비가 조선맥주 10%도 안 됐어요.
혼자 다. 조선 맥주가 예전에 팔던 맥주가 무슨 맥주냐면요. 크라운 맥주라고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왕관 그려진 크라운. 먹어봤어요, 혹시? 어렸을 때? 아무튼 그 조선 맥주가 그 크라운 맥주란 게 있었는데, 그때 크라운 맥주 먹던 사람들 아주 성격 특이한 사람들이었죠. 다 거의 오비 먹었어요, 오비. 장사 거의 안 되고. 그러니까 얘는 언제든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동양 맥주가, 조선 맥주가 망하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맥주가 회사가 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뭐 두 개지만, 외국 회사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 두 개잖아요. 근데, 또 외국에 팔렸어요, 동양 맥주는. 근데 아무튼, 얘네 둘이 있는데, 얘 입장에서 얘가 망해버리면, 혼자 독점되잖아요. 독점되면 정부로부터 더 많은 규제를 받아요. 독점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귀찮거든요, 얘는. 과점일 때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차피 장사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조선 맥주가 있으면 오히려 자기는 오비 맥주가 좋다는 이미지 효과가 있죠. 얘가 워낙 맛이 없으니까. 얘가 상대적 우월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버텨주는 게 장사하기 더 좋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얘가 근근히 버텨주길 바라기 때문에 동양 맥주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영업했냐면 이때 맥주 가게 가면 다 얘만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얘 안 팔리니까. 얘네들이 힘이 좀 셌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크라운 맥주 받지 않으면 오비 맥주 안 준다 그랬어요. 협박을 했죠. 정말로. 얘를 받아야 얘도 줬어요. 그러니까 끼워 팔아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 맥주는 다 맥주 가게 주인들이 먹었죠. 안 팔리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근근히 버텼는데 이 조선 맥주가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고 얘 다 알고 있었는데 얘를 만들었죠, 이거를. 이걸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 맥주 나왔을 때 조선 맥주에서 만들었는지 알았다면 이게 좀 덜 팔렸을 거예요.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얘가 만들었는지 몰랐죠. 하이트란 맥주가 나온 줄 알았죠, 사람들이. 새로운 맥주가. 요 바로 전에 무슨 맥주가 유행했냐면 밀러라는 맥주가 대학가에서 아주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 오비에 그냥 먹던 사람들이 밀러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밀러 먹다가 하이트가 오니까 얘도 수입한 건 줄 알았어요. 이름이 영어니까. 그래서 얘도 수입한 건 줄 알고 그냥 먹어봤는데 맛이 뭐 이 밀러나 해가지고 좀 비슷하고 먹을만 하니까 시장 반응이 좋았잖아요. 잘 팔리기 시작하는데 얘도 이거 개발하는 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응할 신제품을 다 만들어 놨고 얘가 출시를 한 다음에 출시해서 눌러버리려는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양맥주에서 만든 맥주가 뭐였냐면 아이스란 맥주를 만들어서 얘랑 대응시켰죠.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했어요. 아이스. 누가 광고했는지 아세요? 아이스? 이때? 강수현이 모델이었는데 이때 강수현 모델료만 3억 줬어요. 그 단발 광고 하나 찍는데 이때 당시에 3억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보통 한 많이 주면 1억이었는데 3억 줬죠. 아주 뭐 일부러 그렇게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막 신문에 강수현 3억 받았다 아이스 광고에 그러면 효과가 막 커지잖아요. 이게 정말 대단히 좋은 맥주인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광고 선전비를 뭐 수십억 썼다고 생각해보면 50억 썼다. 53년도에. 근데 아이스 처음 나왔을 때 얘가 만들었으니까 시장에서 기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맛있을 거라고. 나왔을 때 다 사 먹어봤어요. 저도 사 먹어봤고. 저 여기 감사인이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 먹어봤는데 처음에 딱 먹고 그 다음부터 안 먹게 됐죠. 얘에 비해서 맛이 없으니까. 그 완전히 시장 진입에 실패를 해버렸어요. 얘가. 그래서 얘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신제품을 개발한 다음에 신제품을 철수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신제품 이런 거 개발할 때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 구색으로 놔두지 아예 없애버리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오비에서 자기들의 이미지를 아주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철수시켜버렸어요. 공장 라인을 폐쇄해버렸어요. 아이스 만드는 공장 라인을. 그러면서 얘가 계속 잘 팔리니까 빨리 또 대응할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랴부랴 만든 게 넥스였는데 차세대 맥주라고 또 망했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망하면서 얘 시장 점유율이 거의 40%를 육박하기 시작했어요. 하이트가 자기 혼자 다 하다가 절반을 뺏겼잖아요. 절반을. 아주 비상이 걸렸죠. 비상이. 마지막으로 부랴부랴 또 만든 맥주가 라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거 만들어서 박중훈이 흔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반응이 좀 괜찮아서 잘 팔려서 버텼는데 버티는 과정에서 시장의 1위를 하이트한테 넘겨줬죠. 얘가 1위고 얘가 2위 됐죠. 이게 시장이. 오비가 2등으로 떨어질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도 그랬고.
설마 오비가 2등이 되랴. 영원한 1등일 줄 알았죠, 제가. 이게 이 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업이라는 건 흥망성쇠를 하는 거지 영원히 잘 나갈 수 없어요. 삼성전자도 방심하면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런 게 우리 기업인데 아무튼 그래서 1위를 이렇게 탈환당했고 하이탄한테 뭐 이런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지금 93년도에 50억이라는 광고 선전비를 오비가 썼잖아요. 그럼 광고하면서 그게 미래 수익 창출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광고한 사람 없죠. 미래 수익 창출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럼 이 50억이라는 광고 선전비를 이때다 비용 처리하지 말고 수익 창출에 기여할 때 이렇게 쪼개서 비용 처리하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미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지 정확히 모르고요. 얼마씩 배분해야 될지가 합리적인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광고 선전비 같은 것들은 그 지출한 회계는데 어떻게 하자? 다 비용 처리하자. 얘처럼 망할 수도 있잖아요. 선전해놓고. 그러니까 그 지출한 회계는데 다 비용 처리하자는 게 이 세 번째 건데 그게 세 가지가 대응시키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됐죠? 넘기시고 그 밑에 보시면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 중 1번을 직접 대응이라고 하고 2, 3번을 간접 대응 또는 기간 대응이라고 한다. 밑줄 쳐놓으세요. 밑에 있잖아요. 거기. 밑에서 7번째 줄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해야 될 건 다 했고요. 제 3절 내일 할 거고 조금 남아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다 했어요. 거의. 정리하고 끝낼게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데 우리 무슨 주의? 발생주의인데 발생주의에서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이다.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수익은 실현됐을 때 장부액으로 가자. 비용은 관련되는 수익이 실현된 시점에 같이 대응시켜주자. 대응시키는 방법은 이런 게 있다. 잘 정리하시고요. 중급 회계 때 또 나오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